자, 요즘 뭐 SNS나 뭐 커뮤니티, 뉴스 기사 이런 것들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중에 하나가 1억을 모으면 인생이 바뀐다. 1억을 모아야 10억이 모인다.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잖아요. 일단은 1억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길 것 같고 1억이라는 돈도 손에 잘 안 잡히는데 광금님 2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여러분들께서 1억을 모으셔도 인생이 바뀌실 수도 있고 바뀌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근데 무엇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광금님은 1억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사실 이게 저는 계속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대학교 이후로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1억이 됐을 때도 있고 안 됐을 때도 있고 너무 네. 출렁출렁했다? 네, 정확한 시점은 어렵지만 3년은 채 걸리지 않았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월급이 많았겠습니까?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월급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도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있었죠. 내가 내 힘으로 빠르게 자산을 마련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여건이구나. 나의 상황에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돈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이 부족한 월급을 더 늘려서 내 시드머니를 늘릴 수 있을까에 전념을 하였다. 그러고선 주식 투자 공부도 계속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1억 모으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자, 보세요. 보통 27에서 8 정도의 남자 기준으로 취업을 합니다. 이것도 맞아요. 빨리 한 거죠, 사실. 27, 그쵸. 8. 네. 그러면 보통 뭐 한 300만 원 언저리의 돈을 받죠? 그러면 이때 막 모아요. 그래서 한 5년을 모아요. 근데 뭐 이때 뭐 모으겠어요? 대략 뭐 한 달에 뭐 얼마씩 모으겠죠? 근데 모았어? 뭐 대략 목돈이 좀 생긴 것 같은데 갑자기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하면 이 목돈을 일단 다 쓰죠. 집 사는 것도 제외해. 전셋집 살고 있었어. 전세이자 내고 애가 나왔네. 애한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자, 그리고 애를 막 키워놨어. 애가 크니까 학원을 가야 되네. 학원 사교육비를 엄청 내. 자, 근데 50대가 됐어요. 자, 이제 좀 모아보자. 애도 컸고 대학교도 졸업했고 그 다음에 은퇴. 돈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네. 아니 1억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광금님도 평범한 직장이셨다가 그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해서 심지어 저보다 한 단계 더 아이가 지금 있으시잖아요. 네.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돈을 모으는데 이 과정이 좀 어떠셨나요? 고민이 많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그 고민의 절정이었던 것이 차를 살까 말까에 대한 고민의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실제로 제 와이프는 저랑 결혼하기 직전에 결혼식장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결혼식장을 알아보는 와중에 차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걸어 다녀야 되고 또 한겨울에 알아보러 다녔거든요. 아우 너무 추워 너무 추워. 근데 예식장을 3군데로 돌았던 날이 있어요. 근데 예식장을 돌면서 항상 마무리에 질문을 주는 게 뭐냐면 주차 등록해드릴까요? 이거였다는 거죠. 근데 정말 너무 추운 날이었거든. 체감온도 영하 20도였던 날이었는데 너무 추워. 마지막 3번째 예식장에서 나오면서 와이프가 울더라고요. 좀 서러웠나 봐요.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계속 이제 이미 체력적으로 힘들고 막 지쳐 있는데 가는 데마다 차 등록해드릴까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차를 사도 되지 않겠냐. 우리 좀 있으면 결혼을 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을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들었죠. 저에게도 역시 돈 모으기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투자로 성공한 광금님이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되게 좀 신기하고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 경험을 하셨던 광금님도 결국에 파이어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주제의 시작이 1억 모으기였잖아요. 1억 모으기. 그 1억 모으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했다. 1억 모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서 어떻게 하면 1억 원을 빨리 만들까에 집중을 하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예적금만 해서 1억을 모은다. 그러면은 그 1억을 모았기 때문에 그 1억을 모은 상태에서 투자를 잘해서 자동으로 내 자산을 불릴 수가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예적금만 해왔기 때문에 그 경험치가 내가 지키는 데에만 집중이 되어 있을 수가 있고 불리는 데에 대한 그 경험치와 지식은 전혀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상태에서는 1억 원을 갖게 되었을 때 고민이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없는. 저는 이것을 보통 복리효과라는 표현을 자산의 크기를 말하는 데 쓰는데 저는 경험의 복리효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험의 복리효과. 이런 1억 원의 자산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내 경험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 이것을 경험의 복리효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이런 S&P 500을 기반으로 한 주식을 매수를 꾸준히 함으로써 1억 원을 모으는 것. 이것이 경험의 복리효과와 내 자산의 복리효과를 동시에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억이 없어요. 그럼 1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힘든 길을 가더라도 올바른 힘든
길로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1억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올바른 힘든 길로 경험의 복리를 쌓으면서 갈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S&P 500 ETF를 꾸준하게 모아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 S&P 500이요 마이너스 14%까지 갔다니까요. 사실 내가 1억 모으려고 S&P 500을 사는 건데 하다가 1억을 모으는데 갑자기 돈이 떨어져. 막 14% 떨어져. 그럼 어떡해요? 그럼 내 돈을 못 모으는 건데. 제가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뭐라고 드렸냐면은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가방 세일하지 않는 그런 브랜드잖아요. 무세일 브랜드죠. 네, 에르메스 가방이 20% DC를 한다라고 하면서 팔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미친 듯이 달려가 사겠죠. 근데 다른 재화가 아니라 왜 하필 에르메스 가방에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 물론 명품으로서의 가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이 에르메스 가방을 보유를 했을 경우에 적어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에는 이 가격을 방어를 해줄 거다라는 그 관점도 충분히 많이 그 수요를 일으키는데 주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S&P 500을 고점 대비 20% 하락했다는 거 똑같이 에르메스 가방을 20% DC한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왜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한 10년치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반적으로 S&P 500을 사야 한다는 것이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할 확률이 그 어떠한 자산보다 높기 때문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2017년도잖아요. 어때요? 주식시장이 대체로 계속해서 완만하게 상승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2018년도 12월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무역전쟁이 일어나면서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던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완만하게 상승을 했네? 라고 보이는 시점이지만 사실은 이때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근데 이때를 이겨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이 투자를 이어간다 라고 생각을 했더니 또 올라요. 전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오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때 더 많이 하락했어도 오히려 더 낙관적으로 결국에 미국 기업들이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걸 하면서 매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미시 단위의 작은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주식시장이 크게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나중에는 그때 샀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미래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표가 가장 중요한, 우리 어떻게 보면 1, 2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자, 많은 분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요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런데 1차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일단 지금이 꼭지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미 고점 대비해서 10% 넘게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꼭지는 아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의 과거 사례에 있어서 꼭지였었던 그 시점을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그 꼭지부터 우리가 전체 자산을 1억 만들려면은 5년 동안에 167만 원씩 모았을 경우에 1억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꼭지부터 167만 원씩 S&P 500에 5년 동안 투자를 했다면은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 꼭지의 구간을 총 4개로 잡았는데요. 2000년도에는 닷컴 버블이 정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만약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신다면은 거의 주식시장의 꼭지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008년도부터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또 1년, 2년 동안에 하락을 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이 발발을 했던 그 시점에 꼭지를 잡았다면을 가정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내가 꼭지 때부터 내가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다면 5년 동안 투자를 했다면 그 결과는 어땠는지 전체적으로 5년 동안에 투자를 해서 모은 돈이 얼마이고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였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첫 번째 닷컴 버블부터 시작했다면 1억 1,300만 원 정도 그리고 금융위기 때부터 시작했다면 약 1억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3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는 거죠. 미중 무역 분쟁 시기부터 내가 투자를 했다면은 1억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직전부터 투자를 시작했다면은 1억 4,800만 원 정도 5년 동안 모을 수가 있었다. 각각 수익률은 5%에서 16%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 구간의 평균 수익률을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0% 정도 나오더라고요. 9.87%. 그런데 미국 S&P 500의 장기 투자의 수익률이 10%예요. 연평균 수익률이. 그럼 연평균 수익률이랑 거의 수렴하는 거네. 거의 수렴한다. 심지어 꼭지를 잡고 시작했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꼭지를 잡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큰 우려가 있으신 건 알지만 우리가 5년 동안에 우리가 1억 원을 모으려면
하려면은 그래도 5년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예적금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투자 행위로서 S&P 500을 모아갔다면은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험의 복리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자산 형성의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거 한 달에 167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꼭 이거를 167만 원씩 넣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1억 모으기고 보통 1억 모으기를 했을 때 한 5년 정도를 많이 고려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모았을 때를 167만 원을 가정을 한 것이고요. 50만 원 안 될 이유가 없죠. 결국에 50만 원씩 투자를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종잣돈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내 돈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만히 어디다 두기보다 50만 원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야 스타트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뭐 가끔 가다가 제가 모을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고 해서 나중에 적은 돈마저 모으지 못했을 때의 그 상황과 그래도 그거라도 차곡차곡 모았을 때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매달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월급날 다음날 살 거야. 혹은 떨어질 때마다 살 거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통계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확률이 높은 방식은 전체 전액을 계속해서 일정한 날짜에 매수를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가장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분들 겪어보셨잖아요.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는 내 마음을 만약에 확인하셨다면은 그에 상응해서 일정 수준의 현금 비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예를 들어서 저는 일반적으로 30%의 현금 비중을 갖추는 것부터 먼저 고려를 하시고 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것이 키포인트이다. 이것이 과거 데이터상으로 확률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홀인원님께서 S&P 500을 사야 돼요? 아니면 뒤에 H가 붙은 걸 사야 돼요? 뭘 사야 되는 건지 궁금하신데 뭘 사야 되는 거예요? 뒤에 H가 붙은 상품이 있고 H가 붙지 않은 상품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미국 자산을 매수를 한다는 것은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환전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미국 여행 가실 때에도 환전을 해갖고 달러를 들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달러로 그런 것처럼 가져가죠. 미국의 자산을 매수한다는 것은 중간에 환전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은 환율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달러당 얼마씩 주고 1달러를 사느냐 그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환율이라는 것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달러를 샀다는 것은 그 달러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전체 투자 성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H가 붙는 상품은 환율 변동의 위험에 내가 노출이 되지 않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H가 붙지 않는 것은 이런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도 내 투자 성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무엇을 사야 하느냐 이것은 그리고 신케이님께서 어떻게 사야 되냐고 하시는데 어떤 계좌로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사실 수가 있는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세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금을 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 개설을 하시고 이 계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입금을 하신 이후 그 다음에 보통의 다른 개별 주식처럼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많은 경우에 그래요. 제가 월부 직원분들에게도 늘 S&P 500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 촬영이 올 때 S&P 500 사셨어요? 했더니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까먹어서. 그런 경우들이 참 많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은 저한테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누가 멱살 잡고 그냥 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강의에서 아무리 핏대를 세워서 열심히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려도 결국 움직이는 거는 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옆 사람이 나랑 같은 동료가 해! 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하라고 말한다든지 라고 하면은 좀 더 스스로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테크 챌린지에서는 그 채팅방에서 같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동료들을 함께 팀으로 묶어드립니다. 그래서 ISA 계좌,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 개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은 그 계좌를 개설한 것을 인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ETF를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인증을 하면서 지금은 조금 미약할 수는 있지만 함께 나아가는 동료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투자를 실천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내 자산이 크게 불어날 가능성이 높겠구나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링크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혼자 하는 게 두렵고 혼자 하는 거 시작도 잘 못하겠고 끝까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누르시면 챌린지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챌린지 한번 꼭 참여해 보시죠.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의 마음의 진입장벽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챌린지가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뭐 챌린지 이런 게 너무 좀 부담스럽고 네.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좀 약간 마음속에 벽이 아직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너나이님께서 실제로 그 오픈 채팅방에 있으셔가지고 거기서 돈을 모으는 방법이라던가 시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팁들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챌린지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그냥 버튼 한번 누르시면 오픈 채팅방 링크가 문자로 오고 너나이님께서 질문 다 받고 월급 어떻게 모으는지도 다 알려주고 불리는지도 다 알려주시고 심지어 답변까지 다 해드릴 거니까 월부 고정 댓글에 있는 고정 링크를 누르면은 요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럼 이 옆쪽에 오픈 알림 신청하기라는 저 버튼이 있어요. 저걸 누르면 오픈 채팅방에 그냥 공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너나이님이 계셔요. 문자로 오픈 채팅방 링크가 올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거 누르셔가지고 채팅방에 들어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나이님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팁들을 드릴 겁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너나이님께서 이렇게 직접 답변을 다 달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질문이 엄청 많이 쏟아지는데 답변을 다 달아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광근님께서는 이 강의를 좀 어떤 마음으로 좀 만드셨나요? 사실 돈 모으는 것도 이거 강의를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돈을 내고 들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사실 많은 분들께서 돈 모으기를 하다가도 실패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돈 모으기를 단순하게 의지의 영역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돈 모으기는 일종의 시스템으로서 내가 갖춰야 되는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내가 큰 노력을 하지 않고 저절로 자산이 쌓이는 것을 이제 시스템의 정의라고 한다면은 돈 모으기는 자산이 저절로 쌓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중간에 내 의지가 개입되는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통장 쪼개기부터 가르쳐 드리고요. 통장 쪼개기를 통해서 저와 함께 절세 계좌를 활용을 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며 불리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이 재테크 기초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최소화해서 자동으로 돈을 모으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절세 계좌와 미국 주식을 활용을 해서 불리는 방법까지 알아가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예전에 이러한 투자와 관련된 강의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강의들에서 말하는 것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엄청난 양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가 않다. 직장도 다니시고 또 가정주부로서 가사노동도 하시고 온전히 내가 투자라든지 돈 모으기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은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씩 꾸준하게 투자와 관련된 리서치나 공부를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것은 실행 가능성을 매우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특히 처음 재테크를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노력을 최소화하는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계속해서 더 투자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들고 그래야지 이 성과를 내는 과정들이 헛되지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성을 설정을 했습니다. 저도 젊어서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고요. 내가 월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10배, 20배가 되는 그런 종목들을 잡아야지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 내가 자산을 형성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그 기간들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잘못된 투자를 했던 시기가 한 5에서 7년 정도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종잣돈이 없어요,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 포기를 하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노력 대비 성과가 좋은,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싶은 방식으로의 재테크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1억을 모았을 때와 경제적인 자유를 이뤘을 때 예전 삶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가장 최근에 저조차도 놀란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나에게 시간의 가치가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단순하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시간의 가치가 더 높아졌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데 써야겠다라는 것이 더 절실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느꼈냐면은 실제로 우리 월부 그 강의 담당자한테 제가 카톡을 보냈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씻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식으로 수강생분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을 계속해서 뵙다 보면은 10년, 20년 후에 제 누적 수강생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이 웅장해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로 인해서 또 이제 우리 월부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께서 미래가 달라지신 분들이 아주 많아지실 것 같아요. 쌓여가겠죠. 쌓여가겠고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라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누적되는 것을 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정말 잘해봐야지. 그리고 실제로 이루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더 여행을 다니고 자유로워지고 이런 것들보다도 뭔가 제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